지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그 환경제어 수업은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은 PDF로 줬는데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거를 올해 1학년 때 했던 거거든요. 1학년 1학기 때.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하는데 1학년 1학기 때는 제가 이거를 반 나눠서 두 번 하려다가 한 번 끝까지 한 번 하고 나서 심화 과정으로 다시 한 번 하려고 제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심이 참을 이전에 그래서 이게 수업이 무슨 변화? 그러니까 1학기 때 했던 1학년 1학기 때 했던 걸 반복하는 거긴 한데 좀 깊게 들어갈 거 이거든요. 그때는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갔어요. 싹 한번 훑고요. 그 600페이지도 그 책은 우리가 이제 인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한 4월달, 5월달 정도에 돈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인쇄비가. 그래서 이거 칼라를 인쇄하면 한 4만 원, 3, 4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인쇄해서 주려고 마음 먹고 있으니까 급한 사람들은 인쇄하고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패드나 이런 노트북에 담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온실 개념에,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요거 보시죠. 요게 이제 1978년도에 만든 세계 최초의 환경제어 컴퓨터예요. 이게요. 굉장히 오래됐죠. 1978년도면은 지금부터 50년 전이잖아요. 50년 전에 이때 나왔어요. 근데 이 컴퓨터 이게 50년에 이 컴퓨터 뭐가 대단하냐면요. 제가 86년도가 7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컴퓨터를 하나 사줬거든요. 애플2라는 컴퓨터를 사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반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그 당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88년도, 86, 7년도에 들어왔으면 이 정도 시기였으면은 한 10년 전이니까 그때 거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디스크에다가 무슨 요새 디스크라고 안 하죠. 이렇게 하드 드라이브나 아니면은 USB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잖아요. 이때는 천공 컴퓨터라고 해서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던 시절이거든요. 이때가.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이제 혹은 그 환경적 컴퓨터가 있었고 스마트팜이라고 불렸던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역사가.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뭐 시설 재배에서 정보통신 기술하고 센싱 기술을 통해서 환경을 측정하고 제어해서 온실 제어하는 기술이라 불렀는데 그 전에 스마트팜이라고 안 부르고 저 때만 해도 옛날 20년 전만 해도 자동화 온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토노머스 그린하우스 또는 환경제어 온실에서 컨트롤드 엔바이러먼트 어그리컬처라서 환경제어 농업이라고 불렸다가 뭐 우리나라에서 그러다가 최근에 스마트팜이라고 이름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꿔 부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는 70년대 후반, 국내에서는 80년대 후반 정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원래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파밍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아요. 또 혹시라도 구글이라나 이런 데 들어가서 스마트파밍이라고 영어를 치게 되면 자료들이 뭐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원래는 외국에서는 이제 스마트파밍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설 원회에서 프로텍티브 홀티컬처에서 스마트파밍 기술을 이용하는 온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시설원의 정의가 뭘까? 우리가 스마트 온실을 뭐라고 했어요? 시설원에서 IT 기술을 이용해서 온실을 관리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스마트 팜이라고 했죠. 그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뭐가 위에요? 스마트 팜이 뭐 위에요? 아니면 시설원에가 위에요? 시설원의 안에 스마트 파밍 기술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마트 파밍이라고 하면은 제가 다음 단계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과채류 재배, 뭐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 재배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이 스마트 파밍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다못해 우리 그 세도에서 이게 센서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온실 안에?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어요? 하다못해 온도계라고 들어있어갖고 우리가 바깥에서 온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IT 기술을 이용해서 센싱 기술을 이용해서 온실 내부의 환경을 측정했잖아요. 재원부터 하더라도. 재원은 사람이 하더라도 센싱을 기술을 통해서 측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 온실, 특히 과채류 재배에서 사용되는 온실들은 거의 다 이 정의에 의하면 스마트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들요.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파밍을 이전에 시설 원의 뜻을 볼게요. 프로텍티드 홀티컬처라고 되어 있잖아요. 프로텍티드라는 게 뭐예요? 보호되어진다는 뜻이죠. 보호되어지다. 또는 요즘에 와서는 프로텍티드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일정 부분 환경을 제어하는, 환경을 일정 부분 제어하거나 환경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시설원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시설의 작물을 한 재배한 이유가 뭘까요? 시설이라는 건 뭐예요?
돈이죠. 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저 짓는, 그러니까 내가 온실을 계획하고 짓는 순간부터 돈이 발생해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내가 온실을 지을 때 오늘 딱 돈을 내면 오늘 온실이 완성되는 게 아니죠. 내가 온실을 설계하고 온실을 시공하는데 최소 몇 달 이상 걸려요. 준비 기간까지 하면 아마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온실이라는 것이 가격이 결국 싸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특정한 작물밖에 안 돼요.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같은 특별한 작물밖에 제외하고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재배하려면 어때요? 왜 재배하고 있어요? 시설이라는 거는 재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해야 되는데 환경이 되게 강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콩이라고 볼게요. 콩이 어때요? 콩을 노지에서 키우면 어때요? 잘 자라죠. 그 콩을 온실로 갖고 어떨까요? 잘 자라요. 온실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콩을 온실에서 재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성이 없죠. 콩은 싼 작물이에요. 싼 작물을 갖다가 비싼 온실에서 키우게 되면은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에서 키우는 것들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작물만 심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더라도 반드시 온실에서 키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원회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본주의 끝판왕이라고. 이거는 뭐 식량안보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식량안보는 뭐 미래는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토마토, 오이, 딸기 안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그렇고요. 옛날에는 토마토, 오이, 딸기를 겨울에 못 먹었어요. 보통 4월 달부터 여름철에 먹었지, 그 작목을 겨울에 먹은 지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딸기 하면 4월 달이나 제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과정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식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본주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온실에서 키우면은 웬만한 작물은 더 잘 자라고 있잖아요. 잘 자라죠. 거의 다 잘 자라요. 온실에서. 메론도 토경 메론보다 수경 메론 훨씬 잘 자라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메론을 수경해서 안 키우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메론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온실이라는 거는 내가 온실에 토마토하고 오이하고 메론을 키울 수 있는 온실이 있어요. 같이 세 가지 같이 키울 수 있는 온실이 있어요. 여기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게 제일 높은 게 토마토나 오이가 매출액이 제일 높고, 메론은 토마토에 비해서 토마토나 오이에 비해서 매출이 3분의 1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 시설이 있어요. 시설의 감가상각은 오이를 키우나 메론을 키우나 시설의 감가는 어때요? 똑같죠. 내가 오이를 심어도 토마토를 심어도 메론을 심어도 감가상각은 똑같이 나와요. 은행 이자도 똑같이 나가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메론을 심게되면 어떻게 돼요? 비싼 온실에다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수익을 내더라도 토마토나 오이보다 수익을 적게 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에서 키운다는 거는 수익성이 가장 극대화되어 되는 것을 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거나 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작물은 제한되어 있어요.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것. 그렇지만 환경엔 취약한데 일단은 온실에 들어서 키우게 되면 수익성이 가장 높은 작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우리가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딸기, 뭐 가지 조금, 상추 정도밖에 나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해를 시설을 재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환경을 또 보호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해서 시설을 재배하게 되면은 병해충과 생장애가 발생할 수 없다. 이건 이론적인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온실을 잘 져서 에너지도 많이 써서 병해충과 생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건 좋은 온실일까요? 굉장히 나쁜 온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수익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환경을 완전히 우리가 그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은 병해충과 생장애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1학년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보세요. 온실은 1헥타에 내가 3,500병을 35억을 주고 내가 건물을 줬어요. 온실을 줬어요. 비싸였어요? 비싸요? 세상에서 가장 싸구려 건물이다. 왜냐하면 3,000평인데 축구가 7m짜리 건물이에요. 축구가 7m예요. 2층 높이죠. 이 건물을 35억이 줬어요. 평당 100만 원이 조금 넘는 비용에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은 굉장히 싸구려 건물이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때요? 환경을 통제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3,000평에 100억을 들였다면 통제하기 쉽겠죠.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통제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1헥타에 10억짜리보다는 30억짜리가 분명히 통제하기가 쉬워. 온실을 비싼 대신에. 그리고 30억짜리가 10억짜리보다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설치 비용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감가상각이라는 거 은행 이자 비용은 30억짜리나 10억짜리 발생을 하는데 은행 이자가 10억짜리보다 30억짜리 3배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 온실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통제를 하기가 어렵다. 일정 부분 통제한다는 거. 우리가 100%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해충화 생장에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게 뭐예요? 바로 재배기술이죠. 한 온실 환경을 어떻게 잘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병해충이 적게, 똑같은 온실이라도 내가 A라는 사람하고 나랑 똑같이 10억짜리 온실을 지었어도 내가 A라는 사람보다 환경을 갖다가 좀 더 꼼꼼히 관리한다고 하면은 병해충 생장기가 덜 발생할 것이고 그만큼 생산량은 올라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병해충화 생장이 발생할 수 없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병해충화 생장기가 발생할 수 않게 할 수 있는데 적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수록 온실은 굉장히 비싸진다. 이것들.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막 앞에서 이상한 설명을 하는데 뒤쪽에 할 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2학년이고 2학년 2학기 되면은 이제 일부 학생들은 아마 창업해서 나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미리 설명을 드리고 제가 본 수업에서 우리가 오늘 말한 내용을 갖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냐면은 너무 욕심부리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싸게 질 것도 없고 우리가 적당히 지면 되는데 그 적당이라는 개념이 생산성 관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1헥타에 30억을 줬는데 150kg를 땄어요. 잘 탔죠. 근데 1헥타에 10억을 주고 줬어요. 근데 내가 80kg를 땄어. 그럼 10억에 80kg 딴 사람이 농사를 못 지은 걸까요? 수익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내가 남는 돈은 똑같아요. 배를 땄어도. 왜 그래요? 온실의 가격이 3배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10억짜리 온실에서 80kg를 따나 30억짜리 온실에서 150kg를 따나 내가 남는 돈 똑같단 말이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온실 또 볼게요. 센서를 많이 설치하면 망한다. 이 뜻은 간단히 말해서 가로치고 돈 많이 쓰면은 망한다. 여기서 망한다는 얘기 뭐냐? 돈을 많이 들었는데 이 돈을 많이 설치했다는 의미가 합리적으로 돈을 많이 썼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비합리적으로 돈을 많이 썼으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남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온실이 100kg를 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망해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30억을 내가 완전히 내 돈 갖고 있으면은 버틸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70, 80%를 융자를 땡기면 그 사람 망할 수가 없겠어요. 100kg 따라. 그래서 이 센서를 많이 설치하면 망한다는 뜻이 뭐냐? 내가 합리적으로 잘 설치하고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 비싼 온실이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 환경 제한이 좋을까? 100% 환경 제한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100% 환경을 컨트롤한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태양으로부터 태양빛을 내가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사용하지 말아야 되죠. 태양빛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외부로부터 환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못 해야 되죠. 공조장치 이용해야 돼요. 무조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많이 봤죠. 뭐예요? 그걸 쓰고 식물공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식물공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100% 제어가 가능하다. 단 이제 온실을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 써야 되고 온실을 데피기 위해서 보일러를 사용해야 되고 빛은 인공광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가능은 해요. 그렇지만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에는 실제로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식물공장으로 해서 세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수익을 내는 데가 없어요. 정상적으로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뭐 식물공장에서 만든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더 몸에 좋아서 비싸게 팔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장 거래가에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수익을. 그리고 현재 온실 관리 방법 중에서는 제일 요새 유행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자연에너지를 최대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거든요. 자연에너지를 최대로 활용하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100% 환경 제약에서는 식물공장 같은 평당 그 온실 그 주축 비용이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해요. 컨테이너 하나 1억 달러고 하거든요. 거의 엄청 비싸죠. 에너지 비용이 컨테이너 하나 유지하는데 한 달에 그 좁은 공간 유지하는데 에너지 비용만 300, 500 들어가요. 엄청 비싸죠. 거기서 그럼 얼마를 뽑아내야 내가 수익을 낼 것인가 의미 들죠.
그래서 우리가 과잉 시설에 대한 시설이 비싸지고 에너지 비용이 과잉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를 많이 쓰려고 해요? 적게 쓰려고 그래요? 적게 쓰고 최대한 뭐 하려고 그래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최대한 사용하려는 게 유행이에요. 왜요? 요새 에너지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앞으로 뭘 해야 돼요? 알리백 해야 되죠. 에너지를 뭐 해요? 우리가 탄소 제로 해야 되잖아요. 그 탄소 중립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될 수 있으면 적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들은. 그럼 우리가 온실효율상 파레토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에서 20% 투자하여 환경을 일정 부분만 제어하고 나머지는 재배법을 사용한다. 아까 설명해서 35억짜리하고 10억짜리 온실하고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때요? 35억짜리는 더 많이 통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때? 생산량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요. 10억짜리 온실은 어때요? 30억짜리 온실에 비해서 환경을 덜 통제하니까 어때요? 생산량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로 커버한다? 바로 재배법을 활용하는데 그 중에서 바로 식물의 환경 정서성을 높인다. 이렇게 볼게요. 이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이제 묘를 갖고 왔는데 내가 이제 묘를 오늘 심어야 되는데 온실 준비가 안 돼서 일주일 있다 심어요. 내가 토마토가 됐든 오이가 됐든 늦게 심어요. 그러면은 묘가 늙었다는 얘기는 꽃이 좀 있으면 핀다는 얘기잖아요. 꽃이 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비싼 온실고 환경을 100% 제어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온실을 주야간 편차를 붙인 다음에 약간 저온으로 관리해요. 그러면은 꽃이 천천히 피면서 뿌리가 발달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나는 싸구려 온실을 1헥타에 7억 8억짜리야. 그러면 내가 온실 제어가 어때요? 온실의 온도 편차가 35억짜리에 비해서는 편차가 크겠죠.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 재배법 중에서 꽃을 날리고 심으면은 괜찮겠죠. 그러면은 내가 온실이 35억짜리 온실이라 편차를 줄이고 저온으로 관리해서 화방을 날리지 않으면 어떻게 생산성은 올라가죠. 대신 온실은 비싸져요. 반면에 나는 싸구려 온실이 어때요? 화방을 날려버리면은 하다방은 적게 먹지만 나는 온실을 싼 온실을 적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죠.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것들은. 재배법에는 뭐냐? 내가 판단했을 때 지금 환경을 내 온실에서 내가 환경을 조절해서 이것을 정식하는 게 낫을 것인가, 아니면은 꽃을 따버리고 싶는 것이 낫을 것인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이 쌓인,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 중에서 뭐 재배사로 가기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재배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사람 얘기할 거 아니야. 야, 이 정도는 꽃 날려야 되겠어. 하면은 날리는 거 보고 배울 거 아니야. 그리고 일부분 안 날릴 거예요. 그러면 보면서 날렸더니 하방 정배 속도가 이렇게 되고 뿌리 내림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경험을 축적하고 나중에 내가 내 온실에서 왔을 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을 100% 제어한다, 환경을 많이 제어할수록 내가 식물을 통제하는 양을 좀 줄여도 생산성을 더욱 극대화시켜도 나무에 무리가 없는데, 반대로 내가 내 온실이 나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성을 극대화도 시켜야 되겠지만 뭘 해야 돼요? 식물의 환경 정수를 높인다. 식물의 환경 정수를 높인다는 얘기는 바로 광합성 에너지를 내 몸에 많이 남게 하면 돼요. 뿌리를 발달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광합성 산물을 많이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일의 개수를 줄여버리면은 광합성 산물의 야분이 식물체의 뿌리나 몸에 남게 돼서 그 악조건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 뭐가 떨어져? 그러면은 좋은 온실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생산성은 약간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나는 은행 이자라든가 감가상각이 같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결코 적은 소득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5억짜리에서 150kg 따나 10억짜리 온실에서 80kg 따나 똑같다고 했어요. 수익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환경 적어서 높인다는 거는 그런 뜻이고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제가 이번 예시를 딱 들어요. 이게 SBB라는 회사가 유럽에 이제 우리로 지금 농협과 연결된 컨설팅 회사거든요. 농협과 연결된 컨설팅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그 벨기에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던 데이터예요. 2019년, 20년도에 했더니 그 평균 농자, 그러니까 이거는 토탈이요. 그러니까 보강을 하던 일반 농은 토탈 했더니 12.64유로를 벌었어요. 2019년도에. 그런데 보강을 했던 농장에서는 10유로밖에 못 벌었고 보강을 하지 않았던 농장은 13유로를 벌었어요. 2020년도 봐도 평균 농가보다 오히려 보강이 소득이 적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생산량이 줄었을까요? 생산량은 늘었겠죠. 생산은 늘어요. 왜 내가 뭐를 보였어요? 약관기 때
보강을 통해서 환경을 극복했죠. 환경을 극복했어요. 그런데 왜 소득은 줄었을까요? 뭐가 들어갔어요? 첫 번째, 설비가 보강이라는 설비가 들어갔죠. 보강은 한 번에 되면 영원해요. 5년, 7년 지나면 전체 다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추가로 들어갔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익은 안 나더라고요. 이것들은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2022년도까지는 보강 농가들이 오히려 소득이 적었어요. 생산량은 막 180kg 땄다고 하는데 보강을 하지 않은 150kg보다 오히려 소득은 적었어요.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30kg를 땄을 때 같아요. 수익분기점, 그러니까 0이 돼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0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뭐예요? 손해죠. 뭐가 들어갔어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사라졌죠. 내가 그 돈을 투자함으로써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사라졌기 때문에 30kg를 더 땄을 때 어때요? 제로가 돼버리죠. 어때요? 근데 30kg 못 따고 70kg 땄어. 어떻게 돼요? 10kg만큼 내가 적자가 나고 기회 손실을 잃어버렸죠. 근데 2023년부터 이득이었어요. 2023, 2024년. 왜 그럴까요? 단가가 굉장히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강득이라는 거는 이게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도 2020년도까지 이상한 상황이 있었어요. 2023년도에는 이게 가격이 워낙 폭등하면서 이게 이제 보강등이 더 유리해졌거든요. 이것들요. 이것들을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하다가 이 보강이라는 것도 굉장히 비싼 시설이에요. 1헥타 기준으로 LED로 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가요. 9억, 10억 들어가요. 고압 나트륨으로 해도 한 4억 정도가 들어가요. 이 전기요금 별도예요. 그리고 고압 나트륨은 LED보다 뭐예요? 전기도 많이 먹지만 전구가 잘 나가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다는 얘기죠. 그만큼 수명이 짧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코 고압 나트륨이 싸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비싼 장비를 우리 온실은 축구도 5m밖에 안 되고 환기 시설도 잘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압 나트륨 다는 것보다는 축구를 높은 온실에서 환기 시설 더 잘 만드는 것이 먼저고 바로 보강은 나중에 되겠죠. 미뤄져야 되겠죠. 이것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에 투자할 때도 항상 이제 경제성에 입각해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온실은 여기 수경재배를 한단 말이야. 수경재배를 하는데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토경인데 안개분무기잖아. 안개분무기 하는데 3,000평이면 한 1억 가까이 들거든요. 싸게도 6천만 원, 비싸게 하면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안개분무기는 습도가 높아야 되고 생산성, 온실 환경에서 습도가 올려주는 조건들이잖아요. 그것보다는 뭐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수경재배를 먼저 하고 나서 여력이 있을 때 폭을 다는 건 좋겠는데 나는 수경재배 시설도 안 되는 상태에서 폭을 달아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언밸런스죠. 수경재배로 해서 올라가는 수, 그러니까 내가 100원 투자했을 때 500원, 600원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500원 투자해서 600원 벌려고 하면 뭐 할 것 같아요? 훨씬 수익성이 높은 걸 먼저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온실에서는 투자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가 이 온실에서 지금 같은 돈을 넣었을 때 가장 수익성이 먼저 높은 걸 선택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돈이 또 있으면은 그 다음 걸 선택하고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내가 왜 그래요? 돈은 자본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내가 온실에다가 모든 걸 넣을 수는 없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따가 이제 올해 이제 2학기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수업되는 환경제약 과목에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들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수익성을 좀 더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있다고 아무것도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럼 다 적자이거든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어요. 내 온실 구조에서. 온실 구조에 어떤 경우는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포구 같은 경우 축구 2m짜리 쏘잖아요. 식물에 피해 입혀요. 오히려. 돈 들어가고 피해 난단 말이에요. 그럼 못 쓰잖아요. 못 쓰면 어떻게 돼요? 그냥 5년 있으면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5천만 원, 6천만 원을 그냥 하늘로 날린 거예요. 왜요?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원래는 수업을 짧게 해야 되는데 오늘 조금 길게 하면서 그 다음 제가 온실을 세 종류로 나눴어요. 이거는 책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눈 거. 제가 제 나름대로 경험을 바탕으로 세 개로 나눴어요. 일단 하이텍이라고 보셨어요. 뭐냐면 굉장히 높은 고도 기술이니까 최첨단 온실이 되겠죠. 최첨단 온실 뭐냐 그러면은 일단 벨로형 플라스틱하고 벨로형 유리 온실이 일단 구조상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짓는 온실 뭘까요? 학교 짓는 거는 벨로형 플라스틱을 짓고 있어요. 여기 짓고
칩고는 6m이다. 근데 칩고 6.5m짜리거든요. 뭐가 들어가느냐? 프리바 호겐으로 같은 첨단 환경 제어 컴퓨터가 들어간다. 이 첨단 환경 제어 컴퓨터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사전 제어라고요. 사후 제어가 있고 사전 제어가 있는데 사전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첨단 컴퓨터. 저는 남들을 불렀어요. 뭐냐면 사전이 뭐냐? 15도로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15도 세팅을 딱 했었어요. 15도로 지금 온실이 유지되고 있어. 근데 외부 온도가 5도에서 0도로 갑자기 떨어져.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온실의 온도가 14도로 13도, 14도 떨어진 다음에 보일러가 다시 뜨거운 물을 더 끓여갖고 올라가겠죠. 이건 뭐예요? 사전이에요? 사후예요? 사후죠. 온도가 떨어진다 올라간 거죠. 근데 사전은 뭐예요? 외부 온도가 5도에서 0도로 떨어지고 있어. 뭐 어떻게 해요? 컴퓨터가 야 외부 기상대의 온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 물을 갖다 미리 끓여서 미리 집어넣어 하면 어떻게 돼요? 15도가 유지되고 있겠죠. 반대로 외부 온도가 0도였는데 해가 뜨면서 5도로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5도로 세팅했던 같이 똑같은 물이 들어가면 어때요? 온도가 16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나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만 1도씩만큼 낭비되고 식물한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컴퓨터에서 야 외부 온도가 5도로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50도로 들어가던 물을 45도로 떨어뜨려 공급을 해 면적을 내리면은 15도가 그대로 유지되겠죠. 바로 그걸 타전제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최첨단 컴퓨터의 정의를 사전 제어가 되는 것들을 첨단 컴퓨터로 보고 사후 제어가 되는 것을 저가의 고급형 컴퓨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온실 환경 제어가 대부분 자동화 가능하다. 이 자동화라는 게 있는데 의미가 강한데 그래서 여쭤볼게요. 자동화가 내가 이 프리바 호겐드론을 집어넣으면은 자동화가 될까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뭐가 돼야 돼요? 팔다리가 좋아야 되겠죠.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퍼센티지로 문을 열고 퍼센티지로 문을 닫고 시간에 따라서 문을 천천히 열고 천천히 닫거나 보일러 조정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팔다리가 그렇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환경제어 컴퓨터가 아무리 고가라고 하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프리바 호겐드로 컴퓨터를 넣었는데 내 온실을 칩고 5m짜리 건치식으로 온실을 제어하고 있어. 커튼도 예인식으로 열고 닫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하나만 안 돼. 별로 도움이 안 돼. 어차피 그건 사람이 부분적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돼. 그때. 그래서 우리가 하이테크보다 이렇게 의미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들텍이라고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미들텍은 뭐냐? 와일드 스판형 플라스틱 연동 온실인데요. 칩고가 4m에서 5m 되는 온실들. 아마 이런 거 다녀보시면 많이 볼 거예요.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온실들인데 이거는 완벽하게 환경제어가 있고 컴퓨터가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건치식으로 그러니까 모터로 이렇게 감아서 열고 닫고 커튼을 예인식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부분적 제어만 가능하다. 그래서 온실 환경제어가 부분적으로 자동화가 가능한데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온실에다가 프리바지면 어때요?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내가 예측 제어를 하려고 하면 사전 제어를 하려고 하면은 다른 시스템들이 갖춰줘야 되는데 이런 온실들은 싸구려 온실이 그러니까 싸구려는 아니지만 이런 온실들은 그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뒷받침 하드웨어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한 2~3천만 원짜리 저가의 국산 환경 컴퓨터만 넣어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죠. 사람이 열고 닫을 때 항상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열 때 온도계 봐가면서 너무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내가 뭐라고 하죠? 수동으로 열고 닫고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온실을 우리가 미들텍이라고 해요. 제가 미들텍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정의를 한번 내려놔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이해가 가요.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정의 내린 거예요. 이거는 나름대로 정의 내린 거고. 그러면은 로텍은 뭐냐?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90% 이상 이거예요. 토마토 온실의 90%가 이거거든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온실이 가장 첨단 온실인데 90% 정도가 다 이거다. 그러면은 단동 온실인데 칩고가 약간 높은 온실들이 있고요. 칩고가 좀 있어야지 토마토나 오이동 다 가능하거든요. 연동하우스인데 좀 칩고가 낮은 온실들이에요. 보면은 칩고가 4m 미만이고 그 다음에 연동이긴 하지만 연동 또는 단동 온실들이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도 수경을 펼쳐야 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농사 짓지 말라는 게 아니죠. 줘도 돼요. 해도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수경으로 바꿔야 돼요. 훨씬 수익성이 높거든요. 같은 비용 엄청 수익성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온실 환경 제어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가능하세요? 불가능하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환경 배측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서는 온실 온도가 빨리 올라가네.
좀 환기 온도를 조금 환기를 좀 일찍 시켜야겠다. 요거 우리가 판단해서 뭐 해야 돼요? 사람이 가서 눈으로 보고 사람이 봐서 열겠죠. 센서 데이터를 보고도 열 수가 있겠죠. 이거 이렇게 있어요. 어제 봤더니 10시에 온도가 급상승했어. 오늘은 9시 반쯤 가서 창을 열어야겠다 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경험이 어때요? 더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경 제압에 다 들어가야 되고 환경 제한, 그 자동 제한은 불가능하다. 사람이 수동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가격이에요. 이제 하이텍 같은 경우는 벨로엠 유료온실의 가격이 한 30억이 넘어가요. 지금 아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한국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온실 자재 값이 좀 오르는 편이에요, 지금. 왜냐면은 온실 자재라는 건 국제 가격이 있어요. 국제 가격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데 지금 한 30에서 35억짜리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료 온실이고, 플라스틱 온실 같은 경우는 한 18억 정도는 들어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18억 정도, 20억 초반까지 외칠 수가 있고. 근데 측면은 이제 PC 복층판이나 PMA 복층판 측면은 이제 PMA가 이제 아크릴 복층판이거든요. 아크릴 복층판이나 폴리카바이네트 복층판을 측면에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유리로 측면을 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를 만들면 사람이 통행하는 거리 길과 온실이 어때요? 뭔가 가까운가요? 굉장히 가깝죠. 예초기 칠하다가 유리 맞으면 유리 깨져버리거든요. 굉장히 가까워.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엄청 혹독하게 추운데 어때요? 겨울을 통과하는 농업이 많죠. 유럽은 겨울을 통과하지 않아요. 네덜란드만 해도 거의 12월 초가 되면 농업이 종료가 되는데 우리는 겨울을 통과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까 쓰고 있고요. 미들텍은 얼마예요? 10에서 15억 정도. 이거는 충분히 있어요. 진짜 싸게 주면은 8억에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진짜 저렴하게 저렴한 거 쓰면은 8억짜리 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억은 들여야 그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조금 지금 내구성이 있지 않을까. 8억짜리도 줄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 제가 견적받아 보니까 제가 아는 사장님 누가 8억에 3,000평을 견적 내달라고 해서 억지로 맞춰보면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가 이제 그분은 저한테 의뢰했던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이건 자재가 나쁜 거기 때문에 자재 갖고 나중에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럼 싸놓으시는 걸 알고 싸게 주는 건 상관없잖아요. 이것들은. 그리고 측면 P는 이제 바람막이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와이스판형 연동온실이고요. 로우텍 같은 경우는 연동온실은 8에서 11억, 단동온실은 5에서 8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200평을 15통 지었을 때 좀 더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죠. 연동온실하고 단동온실하고 보게 되면은 단동온실이 더 싸죠. 왜 쌀까요? 왜 단동온실이 싸죠? 싸게 줬으니까. 그러니까 연동온실은 기본적으로 기둥이 들어가거든요. 기둥 위에다가 파이프를 올리는데 단동은 어때요? 파이프를 씌워서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단동온실이라고 써있지만 국제적인 터널이라고 해요. 터널이라고 해요. 터널이 뭐예요? 터널이 이렇게 해서 파이프 씌워서 만든 거 터널이라고 불러요. 터널로 졌으니까 싼 거지, 실제로 파이프 세우면 단동이 더 비싸요. 파이프 세워서 축구를 만들고 올려버리면 구조물이 더 복잡해, 더 기둥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비싸요, 사실은. 일단은 지금 요거는 저쪽에 보이는 거는 레츠고 서비스인데, 저게 이제 흔히 말해서 IAS 서비스라고 해서 인텔리전스 알고리즘이라고 해서요. 이제 그 인공지능이 살짝 가미된 프로그램인데, 저 보시죠. 몇 년도에요? 2014년 6월 13일이죠. 요때 이제 그 베타 서비스가 시작됐던 해거든요. 제가 그때 가서 사진 하나 찍어놓고 가지는데 넘었죠. 그러면 기대수익을 볼게요. 우리가 이제 하이텍 같은 경우는 조수익이 얼마나 나와야 돼요? 9억 원. 헥타당, 이거 헥타예요. 헥타당 9억 원이 나와요. 9억 원. 9억이 나와야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9억 원이 나와야 내가 이제 먹고 살고 빚 갚고 딱 땡. 근데 먹고 살고 빚 갚고 땡이라는 얘기는 빚을 갚았다는 게 뭐예요? 돈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온실이 남았잖아요. 계속 온실은 남아있으니까 내가 온실을 15년 할부 20년으로 산 건데 15분의 1만큼 내가 갚았다는 얘기예요, 일단.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벨로용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조수익이 한 6억 정도. 그래서 요새는 올랐어요. 이것도 지금 조수익이 6억이 아니고 지금 7, 8억 올랐어요. 단가가 비싸졌거든요. 올라갔는데 토마토 기준으로 한 120kg 정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순수동은 어때요? 큰 차이 안 나죠? 투자한 돈에 비해서는. 그 다음에 미들텍 같은 경우 볼게 얼마예요?
한 조수익이 5억 원, 6억, 지금도 5억인데 이거 한 1, 2년에 만든 게 5억인데 지금 한 6억 정도까지 올라갔대요. 그 과체료 가격이 평균 가격이 인상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억까지 올라가 있는데 올라가서 소용없어요. 왜냐면 생산 비용도 그만큼 올랐거든요. 6억 정도 생각하시고 실제로 남는 거 얼마 남아요? 1억 5천에 1억 8천. 6억 됐어도 이거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어때요? 수익은? 10억, 20억짜리, 30억짜리 옷이라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안 나죠? 큰 차이 안 나요. 큰 차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신 밑에 써있는 주의점이 있어요. 하이테크 옷이라고 비교가 어때요? 농장 주가율이 되게 많다. 왜냐면 뭐예요? 얘는 커튼을 천천히 열 수가 있나요? 천천히 되긴 하는데 사람이 개입을 해야 돼. 앉아가고 천천히 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뭐예요? 퇴근 시간도 앞에 얘보다 늦어지고 출근 시간도 빨라야 되고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순수도는 비슷한데 농장주의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적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 저쪽 건 이제 로우텍이죠. 이제 제일 많은 옷이죠. 우리가 여기 오시는 분 중에서 부모님이 농사 짓는 분 다 이걸 갖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경우. 그러면은 조수익은 한 4억 정도 나와요. 그래서 토마토 기준으로 한 6에서 80kg. 80kg만 따면 훌륭한 옷이거든요. 그러면은 조수익이 4억인데 순소득도 1억 2천, 2억 5천 거의 차이가 뭐 이 정도 나온단 말이야. 순소득 나한테 내가 가져가는 이 정도.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들은 단가가 커요, 작아요? 작죠. 수리비용 비싸요, 싸요.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대신에 뭐예요? 사람이 거기 붙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이런 미들텍 같은 로우텍 같은 경우는 커튼을 여는데 아침에 환기하는데 보통 해가 일출 때부터 보통 일출 1시간 후부터 한 11시 정도까지 완벽하게 환기를 할 때까지 거의 온실이 붙어 있어요. 계속 환기만 하고 있어요. 환기만 하고 계시죠? 11시까지 다 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만 하고 있지? 아버지? 김? 환기만 하고 계시지? 네. 그렇지. 11시까지 왔다 갔다 환기만 하고 계시지? 여기 환기 저기 환기 계속. 저 운동지. 11시까지 계속 그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까 하이텍은 어때요? 할 필요 없죠.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고 나는 나중에 데이터를 받아본 다음에 내가 약간 변경만 하면 되는 반면에 이런 것들은 사람이 붙어야 된다. 근데 수익이 적냐?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익은. 그럼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면적을 넓혀야 돼요. 좋은 옷을 지어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물론 3,000평을 지을 수 있다면 좋은 옷을 지어도 돼요. 근데 다시 말할게요. 1,500평을 지을 거예요? 3,000평을 지을 거예요? 싼 온실은 3,000평 지을 거예요? 비싼 온실은 1,500평을 지을 거예요? 3,000평을 짓겠죠? 그렇죠. 수익은 3,000평이 그러니까 1,500평 좋은 온실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거예요. 내가 온실 돈이 많아서 1헥타 이상 짓고 싶으면은 돈이 많아 그 정도 여력이 있다고 하면은 가는 게 맞는데 돈을 내가 1,000평, 1,500평을 지을 수밖에 없어 온실. 그러면은 차라리 저렴한 거를 예를 들어서 미들텍을 지을 바에는 로우텍 연동을 짓는 게 낫다는 거. 면적 작게 지으려면. 그다음 하이텍을 지을 것보다는 미들텍에 가서 면적을 넓게 짓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이거 지으려는 사람이 절로 갈 일은 없잖아요. 여기서 일로 갈 수 있고 여기서 절로 갈 수 있는데 내가 면적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토지를 확보해야 돼요. 땅을 2,000평, 3,000평을 확보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 사례를 좀 볼게요. 지금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계산한 것들인데 요거 같은 거 단동호실 같은 거 보시면은 배도 올려가고 저기 했죠. 위에 커튼도 위에 보면 알루미늄 커튼 집어넣었어요. 개조해갖고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데 거기서 방울토마토를 1년에 60kg 정도 따거든요. 그러면은 저 정도씩 60kg 따면은 그 방울토마토 가격이 4,000원은 하니까 24만 원이잖아요. 저렴한 옷이 24만 원 대단하죠. 그 정도만 해도 24만 원 따면은 아무리 못 나가도 7만 원에서 10만 원 남은 거예요. 그러면 한 동에 200평 한 동에서 1,400에서 2,000만 원이 순수익이라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큰 소득이죠.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대신에 뭐 해야 돼요? 사람이 거기 앉아서 11시까지 뭐 해야 돼요? 환기하고 커튼 열고 요거만 2-3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밑에는 연동호실 갖다 개조한 거고요. 지금. 그 다음 제가 해외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온실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 맞는 온실이 있는 거지 좋은 온실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이게 지금 UAE거든요. 이게 한 10헥타짜리 8헥타인가 10헥타인가 돼요. 어때 온실이? 최첨 단위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호겐드로 컴퓨터, 네, 빨간색이고 호겐드로 컴퓨터로 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네덜란드하고 저기 어디야 UAE 합작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때만 해도 이게 지었는데 문제가 전기를 많이 쓰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못 짓게 한대요. 지금 너무 전기를 많이 사용해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요온실을 못 짓게 하더라고요. 지금 최근의 일들인데 지금은 이거 원래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있던 온실들이에요.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있던 건데 이건 스페인 사람들이 스페인 기술로 지은 온실인데요. 지금 이 껍데기 보세요. 어때요? 뭐가 광이 잘 들어갈 것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죠, 광이. 왜 여기는 광이 안 들어오게 온실? 우리는 광이 잘 들어오게 온실 짓잖아요. 왜 여기는 광이 안 들어오게 온실 짓었을까요? 광이 세니까. 광이 바로 해로우니까요. 그리고 온실을 보시면은 창이 어때요? 여기 이게 창인데 굉장히 크죠? 왜 창을 저렇게 크게 졌어요? 외부로 온실에 들어온 에너지를 바깥으로 빨리 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온실 구성이 돼. 그 온실을 그러니까 들어온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를 교환함으로써 온실에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 여기서 이제 포기한 게 있어요. 뭘 포기했어요 지금? 습도를 포기했죠. 왜 습도를 포기했어요? 온도를 제어할 수 없으면 습도를 포기해야 돼요. 온도와 습도를 제어할 수 없으면은 이산화탄소를 포기해야 돼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를 가야지 앞에 게 온도와 습도를 제어할 수 없는데 이산화탄소를 갖고 되겠다 말이 안 돼 이거든요. 우선순위가 광,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인데 여기는 지금 습도를 포기했던 이유가 외부의 광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습도를 포기하고 온도만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제 제가 이제 중동을 여러 번 갔었거든요. 이거 연구 사업하느라고. 중동 지역하고 우리하고 토마토,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우리하고 토마토 오일 가격이 같을까 다를까 비쌀까요? 거기가 같아요. 가격 차이가 없어요. 싼 게 있는데 모로코산은 싸요. 옆에서 모로코에서 들어온 거 있거든요. 모로코산은 싼데 여기 사우디 거하고 UAE 거하고 한국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우리 생각할 때 막 UAE나 카타르가 엄청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비싸지 않다. 근데 우리나라 워낙 비싼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 보게 되면은 페넬 패드라고 해서 이제 이런 패드에다가 물을 흐른 다음에 패드로 바람을 빼갖고 이제 요 온실을 식히고 습도를 올리는 방법을 택하는데요. 요거 이제 로우텍에서 볼게요. 요거는 이제 상업용 온실이에요. 여기서 생산해갖고 이제 그 UAE나 사우디 시장에 출하하고 있거든요. 카타르 시장에 출하하고 있는데 제가 UAE의 요공을 봤어요. 이거 가정 온실이거든요. 로우텍인데 이게 가정용이에요. 가정용. 근데 여기 보세요. 껍데기가 어때요? 불투명하죠. 광이 잘 안 들어오게 놨죠. 색깔이 있어. 누르스름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얘기 들으면은 카타르하고 UAE 가면은 가족농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개념이 뭘까요? 가족이 농사를 짓는다는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가족이 먹을 걸 농사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 가족의 개념이 몇 명일까요? 50명? 100명이다. 또 이게 할아버지가 있고 삼촌들이 있고 그 조카들이 모이면은 한 100명 가까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 가정농 단위가 4헥타르예요. 4헥타를 주는데 4헥타에서 염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채소도 키우는데 이제 방글라데시 사람을 사용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산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는 자기들은 팔 거 아니고 자기들만 먹을 거라 그렇게 생산성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아까 미들텍 같은 경우는 보면은 UAE 하이텍이라든가 UAE 미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것들이랑 이제 그런 생산성에 관련 얘기를 하는데 얘들은 뭐 자기들 먹을 거야 이렇게 로우텍 온실 가보면은 땅에다 이렇게 모래밭에 심어놓고 있어요. 근데 이거 샌드컬처라고 하더라고요. 왜 샌드컬처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유기농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수경 재배를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수경 재배가 물을 훨씬 적게 쓰거든요. 샌드 재배보다. 근데 샌드 재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얘기가 약간 미신이죠. 모래에서 재배된 것이 사람에 좋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경 재배보다 샌드 재배가 훨씬 사람의 몸에 좋다 이런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죠, 이거들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고 있고 농사 수는 수준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방글라데시에도 온 사람들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동네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재배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달랏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달랏이 있어요.
베트남 달라 가보신 분 굉장히 선선하다고 하죠. 거기가 휴양지잖아요. 그리고 달라 때문에 우리 장미농가 망했어요. 아시나요? 달랏에 보면 화훼 농가가 많은데요. 달랏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이나 일본, 중국으로 가요. 중국도 망했어요. 옛날에 문남성에서 장미가 갔는데 지금은 베트남에서 비행기로 가는 게 훨씬 빠르대요. 그래서 비행기로 이제 오고 있는데, 근데 시원하긴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습도가 높죠.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봤더니 지금 뭐 공기 교환율을 한 40배 정도로 맞춰줘야 되는데, 저희가 있는 계산 방법이 있거든요. 40배라는 얘기는 뚜껑이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뚜껑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달랏의 옷을 한번 볼게요. 이게 길이가 얼마예요? 길어야 짧고 짧죠? 왜 짧을까요? 한길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내외부의 습도차가 어때요? 보시면 내외부의 습도차가 별로 안 나요. 내외부의 습도차가 별로 안 나니까 어때요? 환기를 많이 시켜야지만 에너지를 바깥으로 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실을 크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굉장히 짧게 키워요. 우리처럼 막 1년을 키우는 게 아니라 3, 4개월 정도, 4개월, 5개월 정도 키우면은 새로 들어가고, 토마토 같은 거. 오이는 2, 3개월이면 다시 먹으려고. 왜 그럴까요? 환경이 불량하니까 빨리빨리 심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심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PU 필름을 쓰지 않고 또 PE 필름 쓰는 거 있고요. 조금 좋은 옷은 상광 필름을 사용해요. PE 상광 필름이 이런 데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보통 100m라고 해서 길이가, 근데 여기는 50m 이하로 옷을 짓고 있고요. 지금 재밌는 거 볼게요. 온실에 보면은 어때요? 경사져 있죠. 우리나라에서 경사진데 온실 좀 될까 안 될까요? 온도 편차 때문에 농사를 버려요. 근데 경사졌다는 얘기는 이 경사가 세잖아요. 경사가 칠수록 공기의 흐름이 빠를까요? 공기 이동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굉장히 빠르죠. 이게 9배가 클수록. 그럼 9배가 크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9배가 커요? 안 커요? 크죠? 그 얘기는 이 안에 공기 흐름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뜨거운 공기가 바깥으로 빠질 때 어때요? 훨씬 잘 빠지겠죠. 저도 처음에 이거를 볼 때 얘들이 왜 이렇게 경사지게졌을까 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야 이거를 했던 이유는 자기가 볼 때는 물론 지형의 영향도 있지만 공기 흐름과 영향이 있다. 유체역하고 관련이 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해서 중간에로 경사진대대로 옷이 이렇게 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 큰일 나요. 이쪽은 뜨겁고 이쪽은 차가워요. 온도 편차에서 농도가 안 되는 온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그냥 빠져나가 버리죠 공기가. 그 다음에 껍데기가 어때요?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죠. 방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에너지가 적게 들어와 환기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창을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몽골 텐트라고 하는 건데 이 높이가 우리나라에는 보통 30cm에서 50, 이 정도거든요. 30에서 50, 30cm가 좀 넘어가는데 여기는 이게 1.5m예요. 이게 창이. 굉장히 크죠. 왜? 환기를 빨리 하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달랏인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달랏 가서 농사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누가 와 있나요? 네덜란드 사람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달랏의 자본과 기술이 달랏의 이제 환경하고 인력하고 만나서 세계적인 이제 채소 생산단지인데 저희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야 우리나라도 굳이 이 좁은 땅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해외 기지 건설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시감자는 해로 3000m 고지에서 시감자 만들어서 갖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아시다시피 저기 노트북 있죠? 삼성 노트북 거기서 만들어요? 베트남산이나 중국산이죠? 삼성만 찍혀있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여기서 시감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할 게 아니라 4000m면 진딧물이 없어요. 진딧물이 없다는 얘기는 바이러스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 자본이 와서 하고 있고 위에 보세요. 뭐 씌워놨어요? 햇빛 못 들어오게 차가운 맛도 씌워놨죠. 들어오고 안에 보면은 이제 배지는 이제 순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순탄이라는 거는 이제 완겨를 태운 건데 저게 이제 그 지역에 흔하고 비용이 싸다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순탄을 사용해서 이제 그 지역에 맞게 해서 이제 자재도 지역에 맞게 선택한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재도 있죠. 여기 계신 분이 만약에 내가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가 내가 이제 옷을 운영하고 싶어. 그러면은 한국에서 있는 자재를 갖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 동네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걸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인건비가 비싸서 우리가 못 써요. 이거 그러니까 단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훈탄이라는 게 뭐 지금 들어보니까 50m에 뭐 8,000원씩 팔고 있대요. 이거 차라리 벨치다 쓰지 뭐하러 훈탄을 써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싸니까 훈탄을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싸고 물류비용도 안 드니까 이거 만들어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왜 저런 재료를 사용할까를 봐야 된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몰라서 뭐 안 쓰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수입해서 쓰느니 그냥 내가 지역에 있는 재료를 갖고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훈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훈탄은 이 지역에 흔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또 케냐를 보여드릴게요. 케냐가 또 생각보다 시설원회가 발달한 국가예요. 케냐에서 파일을 유럽으로 많이 수출해요. 누가? 네덜란드 사람. 케냐에 그 생산 거점이 있어요. 그래서 케냐에 생산했고 네덜란드로 가고 전 유럽으로 가고요. 달랏에 생산했고 달랏이나 말레이시아 고산지 생산해갖고 한국과 일본으로 가고요. 멕시코 페루에 생산했고 어디로 가요? 미국 북미로 가죠. 이렇게요. 그래서 생산기지가 곳곳에 있는데 이 케냐는 요기네 온실은 아마 네덜란드가 운영하는 온실 같지는 않고 케냐의 현지 기업들이 운영하는 온실인데 뭘로 졌나요? 목재로 졌죠. 왜 목재로 했을까요? 싸고 철물이 구하기 어려워. 우리는 목재가 더 비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목재가 싸니까 목재로 온실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목재로 만들고 일부분 철로 만들어요. 그것도 똑같이 보게 되면은 이제 위에다 급수탄을 굉장히 높은 곳에 설치했어요. 급수탑을. 여기서 이제 자연으로 물이 내려가게 하려고 높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유료 기술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파리가 조금 연두색 또는 연하고 이런 거칠 거 보면은 비로 양이 적은 것 같은데요. 보면은 생각만 보세요. 어때요? 잘하고 있죠. 나름대로 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외국에서 저개발 국가들이 얘들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단기 재배도 그래요. 환경이 안 좋고 시설이 안 좋은 거 어때요? 장기로 가요? 단기로 가요? 단기로 가죠. 단기로 가서 자주 교환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필리핀 따가이따이 이거는 필리핀에 가면은 필리핀의 채소값이 흔히 말해서 이제 일반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거는 굉장히 싸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라든가 좀 소득이 높은 사람이 먹는 건 한국보다 더 비싸거든요. 토마토는 오이 가격이. 그리고 제가 이제 따가이따이의 토스카나 농장이라고 스페인계 필리핀 사람이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3헥타인데 온실이 보시면 어때요? 작죠? 굉장히 작은 온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굉장히 온실이 작은 온실이 여러 동 져놨죠. 근데 이유가 보면은 여기 기후가 어때요? 필리핀 따가이따이가 800고지인데 시원하다고 해서 가봤더니 뜨거워요. 근데 800고지인데 덥네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내려갈 일이 있었거든요. 밑으로 내려갔더니 더 더워. 800고지가 그나마 시원한 거죠. 그러니까 더운데 그나마 낮은 거지 필리핀의 고산지대라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개념은 시원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체로 재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봤더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디서 수확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갖고 현지 이제 한인들에 물어봤는데 자기도 이 정도 파프리카 토마토의 품질을 볼 수가 없다. 베트남 이게 필리핀 지역 한인들이 모른다는 거. 이 정도 품질을 못 구한대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했냐 했더니 토스카나 농장에서 나온다 해서 가봤거든요. 그래서 가봤는데 일단은 가격 보세요. 킬로그램당 토마토 같은 이게 언제냐면은 한 2015년도 되니까 한 9년 전이죠. 가격이 한 1kg에 3,750원. 지금은 아마 4,000원, 5,000원 넘어갔을 거예요. 굉장히 고가예요. 파프리카는 약 한 6,000원이 넘어가요. 얘들 인건비가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뭐 키로당 저 정도 가격이면 거의 2kg면 인건비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였냐면은 제가 이 농장의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 물건을 SM몰에서 볼 수가 없는데 니네 어디다 갖다 파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시장수를 안 하는데 뭐냐면 필리핀은 진짜 빈부의차가 큰가 봐요. 집사들이 와서 다 사간다네요. 차 갖고 와서. 자기들은 그 현지에서 집사들이 와서 다 팔지 일반 시장 출하는 안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볼게요. 이 창을 보세요. 이 창이 이게 1.2m 정도예요. 창이. 그리고 안에 방충망만 들어있고요. 그냥 껍데기 하나만 돼 있어요. 이 작은 온실들이 여러 동으로 져 있다. 길이가 짧죠. 보시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 온실 자체가. 짧은 온실이 여러 동 있고 대신에 창은 더 엄청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창을 여는 방법이에요. 뭘로 열어요? 왜 이거 손으로 열까요? 비가 오면은 닫아야 되는데 만약에 비가 와서 전기로 내렸어. 정전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해놨어요. 왜 그래요? 인건비 싸니까 1인당 인건비가 10,000원밖에 안 되니까 사람을 많이 써갖고 대비를 한 거죠. 전기로 만약 개폐기로 열고 닫았을 때 혹시라도 정전 자주 오나 봐요. 정전됐을 때 온실이 망가지니까 작물이 망가지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수동으로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맞게 다 해놓은 거고요. 안에 보세요. 토마토하고 이제 가지하고 이제 파프리카를 보게 되면은 나름 잘 키우고 있죠. 물론 장기 재배 안 해요. 여기도 길어야 5개월 이상 키우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자주 심는 게 낫다는 거죠. 왜 땅값은 싸고 인건비도 싼데 어때요? 새로 심는 게 낫겠죠. 땅값 싸고 인건비 싼데 추설비도 어때요? 비닐 한 장이잖아요. 비가림 시설 하나 있고 수경 재배 시설만 딱 있으니까 자주 교환해 버린다. 자주 온실을 돌린다. 그 사람이. 점적 테이프하고 굉장히 저렴한 방식으로 이제 수경 재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설비를 많이 가지면 뭐예요? 어차피 환경 제어가 안 되죠. 외부의 습도가 높고 에너지가 높을 때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있어 출석 불러야 돼서 또.